예방학 수업의 뒷부분은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별로 실습하는 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 실습으로서 두 가지 종류를 녹화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고 발표를 한번 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연구 논문 구조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습을 대체할 강의와 그다음에 평가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것, 그러니까 연구 논문 구조 이해와 비판적 읽기의 녹화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중간고사를 대체할 저널 리뷰 과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허경록 교수님이 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서와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까지 기말고사를 대체할 연구계획서 과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날 실시간 강의로 비대면이 될 것 같아요. 실시간 강의로 앞서 제출한 과제 두 가지 저널 리뷰라던가 연구계획서 과제라던가 이 둘 중에 원하는 것으로 발표를 10에서 15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준비하셔서요. 이날 발표를 하고 짧게 피드백 드리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과제 보고서 2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 둘 중에서 하나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발표를 1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나 실습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의학교육실이나 아니면 맨 뒤에 있는 제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연구 논문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목차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의학 연구는 멈춰있지가 않죠. 항상 이제 동적으로 최신의 연구 결과들로 업데이트가 되고 가이드라인도 이에 따라 에비던스 베이스드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고 추가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 관련한 논문을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형식과 연습이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논문들은 과연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이런 레포팅의 전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사례 논문을 좀 해체해서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래서 목적에 따른 논문을 이제 읽고 어떻게 레포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중간고사를 대체할 저널 리뷰 과제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건의료 논문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읽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논문을 읽을 때 두서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써져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자칫하다가는 미스리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 효율적으로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떤 남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레포팅 되어 있는 포맷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데 포맷의 힘을 빌려서 효율적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널을 쓸 때,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연구 결과를 리포팅을 할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논문의 형식만 잘 맞춰도 기본적인 그런 스터디의 조건들은 충족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 논문을 설명할 때도 이전에 레포팅 형식에 맞춰서 채워나가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알차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행 연구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게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가져온 의학DB 그 중에서도 9개의 DB만 클릭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47개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에 뭐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검색 스트래티지에 잘 맞는 아니면 좀 더 자기가 활용하기 좋은 DB를 선택을 해서 주로 이제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펀메드를 가장 많이 이제 공신력 있는 의료 저널들, 의료 임상과 관련된 아티클들이 모아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스콜라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뭐 살펴볼 때 선행 논문 어떤 이제 처음에 탐색적으로 찾아볼 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펀메드와 구글 스콜라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덜레센트 오비시티와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의 연관성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중심되는 키워드들을 클릭을 하고 엔트 또는 5월 조건으로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더 이런 검색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설치를 그냥 빈칸에다 저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드밴스드된 설치 방법 스트래티지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메타 아날리시스나 아니면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쳐서 어떤 하나의 예시를 클릭해보면 거기에 설치 스트래티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검색을 해보는 방법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마도 이제 도서관에서 관련된 문헌 검색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뭐 1시간을 설명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꽤 이제 분량이 있는 분야니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덜센트 오베시티랑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를 치고 누르면 이제 그간 출판되었던 논문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앱스트랙트만 볼 게 아니잖아요. 풀텍스트를 볼 거기 때문에 풀텍스트가 제공이 가능한 애들로 이제 체크를 해줬고 또 보면은 출판 개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뭐 원하는 여기 다 범위를 두고서 봐도 되지만 최신의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 퍼블리케이션 데이트의 이제 범위를 조정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 리뷰 논문이라던가 메타 아날리시스 위주로 보고 싶다 아니면 일반 아티클 위주로 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논문을 이렇게 통해서 클릭해서 탐색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스콜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덜레센트 오비시티 앤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라고 치면 굉장히 펀메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논문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리서치 아티클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디 초록에서 제출되었던 앱스트랙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애니타임 말고 리뷰 아티클을 클릭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앞서 마찬가지로 그런 퍼블리케이션 데이트의 범위를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점은 여기 이렇게 풀텍스트가 가능한 사이트들이 옆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누르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사이테이션이 많이 돼 있는 논문들을 먼저 읽고 넘어가는 스트래티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검색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것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학술대회 같은 데 가서 어떤 우리의 실마리가 될 주요한 논문을 찾았다. 아니면 어디 가이드라인에서 인용된 논문을 찾았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읽다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이테이션을 발견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클릭해서 연결, 또 뭐 클릭해서 연결, 클릭해서 연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발자취를 트래킹해서 선임 논문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아티클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타이틀이 나오겠죠. 우리가 검색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논문을 볼 때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게 이 타이틀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서 해당 논문을 이제 클릭을 하고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죠.
저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저명한 저자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워킹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하면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아티클 타입과 스터디 타입입니다. 이게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아티클 타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리지널 인베스티게이션, 아니면 리서치 레터, 아니면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 아니면 스페셜 커뮤니케이션. 사실 이거는 저널마다 약간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오리지널 인베스티게이션이나 아니면 리서치 레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어떤 하나의 개별의 연구를 수행을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레포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인베스티게이션 아니면 오리지널 리서치, 오리지널 아티클 이런 이름들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은 또 별개로 나의 연구의 타입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내 연구가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인지 아니면 코호트 스터디인지 아니면 메타 아날리시스인지 아니면 퀄리테이티브 스터디인지 이렇게 연구의 디자인에 대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논문이 어떤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지를 조금 염두에 두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논문을 기술하는 걸 보면 앱스트랙트가 가장 먼저 나오죠. 앱스트랙트 아니면 서머리 이런 이름들로 나오고 그래서 내 연구에 대한 요약이 앞자리에 들어갑니다. 백그라운드를 보여줄 때도 있고 아니면 임포턴스를 보여줄 때도 있고 아니면 스터디 에임을 제일 처음 보여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연구 결과에 이런 방법들을 간략하게 기술해 놓은 메소드 섹션과 그 다음에는 내 그 방법을 이용해서 도출된 내 연구 결과의 내용들을 파인딩스나 아니면 리저치에 적게 됩니다. 그 다음 이로써 이제 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인터프리테이션이나 아니면 컨클루전이라는 마지막 부분에 넣게 됩니다. 사실 이름들은 약간씩 바뀔 수가 있고요. 초점이 약간씩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라고 쓰는 데는 그냥 좀 더 넓은 범위로 내가 기술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쓰면 되지만 간혹 자막 같은 경우는 importance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서는 기술을 해야 될 거고 또 아니면 study aim이라고 하면 별다른 말 필요 없고 나의 연구가 어떤 걸 목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 되겠죠. conclusion도 마찬가지로 conclusion이라고 써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interpretation이라고 써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research in context라고 해서 이것 또한 이제 저널마다 이제 굉장히 다른데요. 이 저널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 연구가 지금 현재 근거에 어떤 점을 이제 더 보태고 있는지 등등을 이제 간략하게 기술해 놓은 이 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시사한 바를 이제 간략하게 적어놓은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리서치 인 컨텍스트 해가지고 이 연구 전까지의 어떤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 연구가 어떤 점을 이제 더할 수 있는지 이 연구의 근거를 통해서 어떤 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널마다 좀 양식이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내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내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어필하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인 텍스트로 들어갈게요. 이제 가장 저널 발표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주로 이제 introduction, methods, research, discussion 또는 이제 conclusion이랑 같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introduction은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현황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어떤 연구 결과와 어떤 근거가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것만 보여주면 안 되겠죠. 연구 결과가 이만큼 축적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 공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메꾸려고 한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이 인트로덕션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저널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인데 주로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저널을 읽는 것이나 저널을 작성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이제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 부분은 주로 이제 스터디 디자인을 기술을 하게끔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스터디 디자인을 이런 이제 프로시저나 이런 데 이제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저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팩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스터디가 어떤 디자인인지, 뭐 크로스 섹셔널인지, 아니면 코호트 스터디로서 롱기튜드널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RCT로서 어떤 프로시저로 진행을 되었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수학적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짧게라도 진행을 해줘야 하고, 이 중에서도 내 연구에 쓰인 파티시펀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엘리지빌리티 크리테리아와 셀렉션 크리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RCT의 경우에는 뭐 프로시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후역적 연구라면은 내가 사용할 익스포저와 아웃컴 베리어블도 키 코베리어트에 대한 설명과 정의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태티스티컬 아날라이시스에 대한 방법을 기술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졸트를 또 리포팅 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오버롤한 리포팅을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의 사람이 이제 참가되었고, 이 사람들의 제네럴 캐릭터리스틱은 어떻고, 이런 오버롤한 파인딩들을 보고를 하고, 이제 가장 주요한 프라이머리 파인딩스를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 파인딩스를 이제 더 강화할, 아니면 여기 안에서 또 이제 뻗어져 나올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포함한다거나, 아니면 내 파인딩들을 이제 로버스트함을 증명해줄 센시티비티 아날라이시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찾은 연구 결과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보고할 수 있어야 하고요. 메인 테이블과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은 주로 스터디 파티시펀트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나 아니면 그냥 캐릭터리스틱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표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 완전히 뭐 무조건 테이블 1은 캐릭터리스틱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주로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프라이머리한 파인딩들의 테이블이나 피겨가 나오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서브그룹이라던가 센시티비티 아날라이시스에 대한 결과를 제 순서대로 기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부분은 내가 이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뉴트럴한 톤으로 객관적으로 기술을 했다면, 디스커션 부분은 나의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한 토의의 심화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와의 이제 어떤 맞는 부분,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가능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토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내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불구하고 내 연구가 가진 장점을 어필하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메인 텍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 외에 이제 요소들, 뭐 펀딩이라던가 액놀리지먼트나 데이터 쉐어링 폴리시나 아니면 어플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적어준 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이 이제 레퍼런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논문을 간략하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짧게 그냥 토막 덩어리를 봤다면 살짝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두 번째 논문은 BMC 캔서라는 저널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아티클 중에서도 이제 리서치 아티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수행해서 분석한 결과를 레포팅한 것이고 2019년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Impact of Post-Operative Major Complications on Long-Term Survival After Radical Resection of Gastric Cance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스트랙트가 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간략하게 이 연구가 왜 됐는지, 메소드에 내 연구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됐는지,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앱스트랙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메인 텍스트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백그라운드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문제의 현황과 중요성, 그리고 내 연구의 목적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anti-cancer treatment have decreased cancer-related mortality 해서 최신의 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캔서 릴레이티드 모탈리티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블라블라 해서 관련된 내용을 백그라운드를 보여줄 것이고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고 두 번째 문단은 Recent data have suggested that patients who suffer from complications have poorer long-term survival outcomes 해서 최근의 연구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의 이제 백그라운드의 마지막 부분은 대체로 이 내 스터디의 에임이나 아니면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연구의 같은 경우에는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n long-term survival after radical resection of gastric canc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내 연구가 뭘 보려고 하는지 앞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지를 이제 객관적이고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retrospective study죠. 후향적으로 내가 뭘 자료를 모집한 게 아니라 모여져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것이고, 그래서 239명의 페이션트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 239 페이션트는 어떤 환자예요? 가스트렉토미를 진행을 한 환자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상을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페이션트 중에서 어떤 환자를 익스클루전 했는지를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페이션트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볼 건지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age, sex, BMI, comorbidity, prior history of abdominal surgery 뭐 등등등등 내가 보려고 하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 베리어블의 데피니션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explanatory variable이 될 거고요. 이 뒷부분이 outcome variable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post-operative outcome은 뭘 통해서 수집이 되었고 어떤 것을 통해서 definition이 되었고 categorize 되었고 이거를 기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이블 1에 리스트 되었잖아요. outcome들이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이렇게 definition과 어떤 것을 볼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롱기튜디널하게 어떤 베이스라인에 대한 시점이 있고 뒤로 아마 어떤 컴플리케이션의 발생을 보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업 기간도 하나의 시간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기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팔로업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고 팔로업 데이터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뭘로 수집되었는가랑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거의 마지막은 statistical analysis가 들어가는데요. 통계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검증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변수는 카이스퀘어 또 피셔 익젝트 테스트로 이제 진행을 해서 두 군에 뭐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 세 군인가요? 뭐 군 간의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는 바이너리 월스트링 리그레션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오버롤 서바이벌이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레이트는 카플란 마이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했고, 또 이 생존 곡선의 로그랭크 테스트를 통해서 이 그룹 간의 이런 생존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하자드 레이쇼를 구했다. 이런 스태티스티컬 애널리시스에 대한 섹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서트는 또 이제 메소드랑 거의 이제 메소드에서도 스태티스티컬 애널리시스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이제 보여주는 게 맞추는 게 가장 보기가 쉽겠죠. 첫 번째는 페이지 전체 데모그래픽, 서지컬 아웃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너럴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recruited in this study are shown in table 2. 그래서 테이블 2에 이렇게 전반적인 참여자들의 소셜 데모그래픽한 캐릭터리스틱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아웃컴에 대한 정보를 따로 뺐어요. 같이 보여주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또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participant의 characteristics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파인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좀 두 가지 정도 구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risk factor associated with complications 섹션에서는 이렇게 컴플리케이션과 non 컴플리케이션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소시 데모그래픽이라던가 아니면 클리니컬 팩터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고 차이가 있는지 유니베이트 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멀티베리트 아나리시스죠. 그러니까 고정 서로 통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콕스 하자드 레이쇼니까 콕스 프로포셔널 리그레션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연구의 메인 섹션, 메인 파인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예차게 컴플리케이션과 서바이벌의 연관에 대해서 보여주는 리저치 섹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간의 롱텀 서바이벌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럴 서바이벌에 대한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런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연구 결과를 깔끔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뉴트럴한 톤으로 객관적으로 기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보다 보면 서브그룹 아나리시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컴플리케이션이 있냐 아니면 컴플리케이션이 없느냐에 대한 거였잖아요. 여기 피겨 2와 테이블 6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죠. 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그룹과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카플란-마이어 커브도 보고 이제 하자드 레이시오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그룹 이어서 이제 다양한 또 서브그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C는 뭐 infectious complication일까 봐요. infectious complication 있는 그룹, 없는 그룹 나오게 되고 그 외에도 서브그룹 이제 2스테이지 가스트릭 캔서만 나눠가지고 살펴본다거나 다양한 서브그룹 아나리시스의 파인딩을 비주얼적으로도 보고를 하고 캡처를 해놓진 않았지만 그 논문 안에서도 기술적으로도 간단하게 기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연구 결과들, 분석 결과들을 뉴트럴하게 이렇게 보고를 간략하게 했다면 디스커션은 나의 이런 주장과 그리고 선행 연구
들과의 뭐 비교라든가 좀 심화적인 토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첫 문단은 내 연구에 대한 서머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이런 그런 왜 이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는 거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이 이런 하스피털 스테이나 메디컬 익스펜디처를 지연시킬 수 있다 등 이렇게 심각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뭐뭐를 분석을 해서 뭐뭐를 분석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컨펌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서머리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과 토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everal studies have repeated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 선임 연구들이 어떤 것을 이제 말을 했고 이 결과들은 우리 거랑 뭐 비슷하다, 우리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아니다 이렇게 심화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one possible explanation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의 possible한 explanation, 그런 잠재적인 메커니즘이라던가 이런 걸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약간 디스커션은 이런 형식, 뭐 서머리가 있고 선행 연구와의 비교가 있고 이런 큰 틀은 유지가 되지만 그 안에서는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적인 토론이 들어가는 거죠. With regard to infectious complications.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서브그룹 중에 하나였죠. 서브그룹의 결과에 대한 내용도 토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one advantage of our study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 연구의 강점에 대해서도 디스커션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근데 이제 맨 뒤에 이제 스트렝스가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끼워넣고요. 서브그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게. 그래서 우리의 연구에 대한 한계점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기술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컨클루전으로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다. 간략하게 또 짧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뭐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앱스트랙트와 메인 텍스트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야구는 뭐가 있는지, 참고문은 뭔지, 펀딩 같은 건 어떤지, 아설드의 뭐 인포메이션이나 이해관계는 없는지, 그다음에 서플먼트가 있는지 등등의 기타적인 논문을 출판 윤리와 이런 것들에 맞게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논문은 섹션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보고 또 미스리딩 없이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눠서 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읽는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널 리뷰 발표를 할 때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메소드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어떤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변수들을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얻었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면 메소드 섹션을 좀 더 자세하게 발표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가이드라인을 정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뭐 약이 나왔어요. 새로운 신약이 나와서 이 신약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메소드는 뭐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을 썼겠죠. 리저트가 오히려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효과적인지, 이게 어떤 데에 효과적인지, 어떤 통계적인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리저트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더 강조해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간의 연관성을 보려고 한다 했을 때 비슷한 논문이나 참고될 만한 논문들을 몇 개 찾아서
여기서 데이터 우리 연구 결과를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표그림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비주얼로 보여주었는가 등등도 이렇게 선행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논문은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읽는다기보다는 먼저 이런 내가 보려고 이 논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메소지를 더 강조해서 볼 것인지 리절트를 더 강조해서 볼 것인지 이런 걸 좀 정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발표를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절트에서 이게 중요하고 p-value는 0.05 이하입니다 라고만 말을 하면 잘못된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논문이 있다고 하면 그 논문이 100% 완전 팩트인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명할수록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 탄탄할수록 그 근거는 되게 확보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있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대체할 과제 제출과 발표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과제 2가지와 발표 하나로 평가를 할 거고요. 과제가 다 뭐 어려운 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중간고사를 대체할 저널 논문을 이제 리뷰하는 과제는 펀메드나 구글 스콜라 등에서 관심 있는 아티클을 하나 골라주세요. 관심 있는 아티클을 하나 골라서 해당 논문을 선택한 이유 한 문단, 그 다음에 그 논문에 대한 요약, 앞에서 계속 이제 구조화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잘라서 백그라운드, 메소드, 리저트, 디스커션, 컨클루전까지 잘라가지고 논문을 요약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랑 좀 더 녹여낼 수 있는 부분 한 문단 넣어서 A4 용지 2매 이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폰트 크기랑 스페이싱, 그 다음에 여백 정해져 있고요. 표그램 포함하게 되면 3매 이내인데 너무 표그램을 다 채운다거나 글씨를 너무 빽빽하게 쓰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량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챗GPT에 뭐 넣으면 나오겠지만 좀 정성을 들여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량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대체할 과제로는 연구계획서 제출이 있는데요. 이건 서경주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이 2가지 과제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것 한 가지 그래서 저널리뷰 과제나 연구계획서 과제 중 한 종류를 선택을 해서 PPT를 만들어주세요. PPT를 10에서 15분 분량으로 만들어서 그날 마지막 날 실시간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짧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평가나 아니면 실습에 관해서 아니면 뭐 예방학 강의 전반에 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건의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은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